자, 오늘 제목은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과 공동육아입니다. 대략 오늘 알아볼 것들을 보자면 5가지 질문 정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인문학인가? 여러분들 올해 교사대의 주제는 인문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인문학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자연주의 교육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에밀을 중심으로 얘기를 할 텐데, 인문학의 관점에서 본 교육, 인문학의 관점에서 본 에밀은 어떤 것이냐를 보게 되고, 왜 에밀인가를 뺐냐면 줄이 넘어가서 뺐습니다. 세 번째, 깊은 뜻이 없습니다. 세 번째, 자연주의 교육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루소가 얘기하는 자연주의 교육이란 어떤 것인가 한 대개 6가지 정도로 알아보고요. 네 번째,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인, 사회인, 시민의 단계로 성장하는데, 사회인이나 시민에 대한 교육은 앞서서도 많이 얘기했고 요즘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루소가 특히 강조를 했고 지금 다시 우리가 새겨봐야 될 것은 자연인 단계의 교육, 특히 영유아기, 아동기가 가장 중요하다. 자연인으로 형성이 안 되면 사회인으로, 시민으로 형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루소의 주장이고, 자연인이 즉 후속 발달의 가장 튼튼한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 시기가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에 속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동기까지만 해도 유치원 단계, 초등학교 단계라고 해서 교육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영유아기는 교육이 아니라 돌봄, 보육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루소는 이미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고, 특히 현대의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영유아기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돌보시는 영유아 아동기의 보육뿐만 아니라 교육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음 누른 것 같아요. 뭐가 많아요. 장비가 마이크 있지, 뭐 PPT에다가 녹음해야 되고, 밑에는 숨겨주게 물 있고. 물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인문학. 쉽게 먼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걸 한 말씀으로 하자면, 인문학과 교육은 같은 뜻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인문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과 세계에 대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얘기하죠. 그 활동 중에서는 위대한 고전을 읽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도 있고, 어떠한 극한까지 도달하는 어떠한 신체 활동을 경험할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인간이 할 수 있는 다면적인 활동들을 다 포함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인문학의 모습이고, 왜 그런 활동들을 하느냐라는 그 근원, 유래를 따져볼 때는 인문학의 그것이 교육의 근원 유래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교사대회에서 인문학을 하나의 주제로 선택한 것은,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특히 인문학의 관점에서 교육을 본다는 점에서 상당히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 두 번째 하고 들어갑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인문학을 우리가 흔히 이제 원어로 보자면, 그리스어로는 파이데이아라고 얘기하고, 로마어로는 후마니타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이데이아라는 말은 도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이데이아라는 말로부터 우리가 교수학 혹은 교육을 얘기하는 페다고지라는 말이 비롯되었습니다. 또 소아과라고 하는 피디아트릭스라는 것도 파이데이아에 비롯돼서 어린 아이의 성장에 관한 것, 인간의 양육에 관한 것,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도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로마 시대에는 후마니타스라는 것으로 용어 사용이 되었고, 이 후마니타스라는 것으로부터 요즘 인문학을 총칭하는 휴메니티즈라고 하는 것이 비롯된 것이죠. 인간에 관한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원을 따져볼 때 결국 인문학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하는 여러 가지 전면적인 다면적인 활동을 일컫는 것이고, 그 활동의 목적은 뭡니까? 성장해 가는 것이죠. 인간이 바람직하게 성장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교육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인문학은 곧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우선은 간단하겠습니다. 그러나 자, 성장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성장의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왜 성장하냐? 너는 왜 학교에 다니냐?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 왜 앉아 있는가에 대한 성장하고자 합니다. 성장을 해서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교육활동이라고 얘기하죠. 목적 없이 그냥 성장하기만 하는 것은 우리가 교육활동이라고 부를 수 없겠죠. 그래서 그리스 시대나 로마 시대에 이런 인문학이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인간을 기른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위대한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떤 극한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전인적으로 성장한 결과 그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이기적인 존재,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내내 아마 계속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인문학의 모양이 이러건데, 인문학과 교육의 모형이 같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문학의 관점으로 교육을 볼 때는 자기 이해와 자기 형성의 과정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것을 왜 우리가 바람직한 자아로 형성이 돼야 되느냐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목적은 공적인 존재로 성장하는 것이다.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가 형성이 되는 성장의 과정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교육의 방법론, 교육의 과정에도 물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근데 너 그거 왜 하니? 라고 하는 목적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강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뒤에는 잘 보실지 모르겠어요. 노란 유니폼 입고 쫙 오신 어린이집이 어디세요? 예? 훌륭하십니다. 저 병아리들 보이세요? 그림이 하여간 뿌옇게 보이시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리스의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우리가 아카데미라고 하는 학문을 통칭하는 어떤 시초가 된 것이죠. 플라톤이 설립한 학교죠. 그래서 그리스의 아까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것이 실천되는 장소 아카데미아인데, 여기 보면 가운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설립자, 이사장인 플라톤. 오른쪽에는 수제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두 사람이 가운데 서 있고, 여기 좌우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 바로 앞에 이렇게 거의 반나체로 널브러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 거의 노숙자 같은, 이 사람이 이제 디오게네스라고 하죠. 알렉산더 대왕이 한 수 가르쳐 줘서 왔는데, 비켜라 햇빛 가린다 라고 얘기했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쭉 이제 등장인물들을 쭉 그렸습니다. 13번 맨 앞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미켈란젤로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라파엘인데, 바티칸에 가면 성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프레스코 벽화죠. 라파엘의 그 천적이 이제 이 미켈란젤로였거든요. 미켈란젤로가 앞에서 졸고 있는 불량한 학생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죠. 7번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고, 6번이 이제 소크라테스고, 쭉 한번 나중에 한번 이것들을 보실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아카데미아는 그리스에 세워졌는데 그것의 모양을 따온 것이 델피 신전, 델피, 그 미래에 대한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델피 신전이 그 전까지는 어떤 신들의 가르침을 받는 곳이었고, 아카데미아는 이제 신뿐만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는데, 아카데미아는 신의 가르침이냐 인간의 가르침이냐의 차이는 있지만 델피 신전에 있는 방향을 그대로 이어서 교육을 했습니다. 델피 신전에 이 두 가지가 써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할배가 아니어서 그리스를 못 가봤습니다. 그리스 가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델피 신전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Know thyself, nothing in excess. 아마 굉장히 잘하시는 말이에요, 그죠?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하고, 두 번째는 절대로 지나치지 말라라는 말. 중용이란 말씀 들어보셨죠? 중용이 nothing in excess라는 말, 지나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리스 철학의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이고, 파이데이아가 바로 이것을 지향한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으시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하고, 이것이 이제 아카데미아의 정신이고 곧 그리스 파이데이아의 정신, 로마로 이어져서 휴마니타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인문학, 그리고 교육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무슨 뜻입니까? 뭐 다른 전문 용어로는 네 꼬라지를 알라라는 말도 하는데,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너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이 신전에 들어오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만이 이 신전에 들어올 수 있다. 신의 말씀, 신의 계시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너 자신을 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 인문학이자 교육은 곧 자기 이해, 자기 형성, 성장의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럼 너 자신을 알라는 굉장히 자주 들으시잖아요, 그죠? 너 자신을 알라의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뜻 중에 하나는 당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을 아는지를 알라, 이런 뜻입니다. 네가 뭘 알고 있는지, 네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라라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아세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면 시험에서 안 틀리지, 그죠?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고 내가 뭘 모르는지 알면 시험 공부할 때 내가 모르는 것만 골라서 공부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또 제일 바보 같은 애들이 있어.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알았는데 틀렸다. 알았는데 어떻게 틀려? 허무한 얘기죠. 되게 이제 밑에서 노는 애들이 이제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알았는데 틀렸다. 괜히 친구들한테 그래도 내가 막무가내로 멍청하지는 않다,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뭘 아는지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뭘 알고 있는지 잘 몰라요. 뭘 알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무엇을 배워야 될지, 어떤 경험을 해야 될지도 잘 몰라요. 그게 우리가 교육할 때 가장 도전 중에 하나죠. 선생님으로서도 배우는 학생으로서도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배워야 되고 무엇을 모르니까 무엇을 더 초점을 맞춰야 되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경험이 필요한가, 지금 현재 나의 상태는 어떠하고 여기에 어떤 경험이 더 추가되어야 되는가의 그 상태를 아는 것, 자기 자신이 알아야 되고, 교육활동이라고 할 때는 교사가 알아야 되는 것이겠죠. 두 번째, 지나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도 얘기하겠습니다만,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이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능력과 욕망의 조화죠. 우리가 능력을 최대한대로 키우는 것이 교육이지만, 잠재력을 최대한대로 개발하자는 것이 교육이지만, 우리의 능력도 유한하죠. 무한대로 키울 수가 없죠. 아마 무한하다면 유재석 등은 무한도전을 하지만 우리는 무한도전에 출연 못하잖아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유한한 것이죠. 자, 우리가 욕망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의 욕망도 커가죠.
커가지만 욕망한다고 우리가 다 이룰 수 없죠. 그래서 우리의 욕망도 키워가야 되지만 5살 때의 욕망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욕망은 굉장히 규모 면에서, 크기 면에서 아마 다르고 돈 들어가는 면에서도 아마 다를 겁니다. 커졌지만 무한하게 키울 수는 없는 것이죠. 욕망을 키우는 한편 능력도 키워야 되지만 그것이 어떻게 조화가 되어야 될 것이냐. 지나친 능력을 키우려 하지도 말고 지나친게 욕망을 키우려 하지도 말고 그러면서도 능력은 키우고 욕망도 키워야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중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쉽지 않은 얘기죠. 그죠? 그러나 그 뜻만을 먼저 얘기하자면 nothing in excess.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고사성어로 많이 쓰잖아요. 과유불급.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과공비례. 너무 사람들에게 예의를 적절하지 못하게 갖추는 것은 오히려 예의가 아니고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양 어떤 정신과 같죠. 결국 이것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죠.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 자기가 어떤 인간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가를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모자라지도 않고 지나치지도 않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델피 신전에 있던 얘기고 아카데미아의 모토이고, 그리고 바로 파이데이아와 휴마니타스 인문학의 정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들이 우리의 성장의 어떤 그 과정이 되는데, 그런 인문학이라는 것이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이나 이런 것과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냐? 관점을 길러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를 이해하고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 나를 이해하는 것, 무엇이 이 세상에서 지나치지 않는가를 안다는 것,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맨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을 통해서 보게 되죠. 인문학이 바로 이러한 관점을 주는 거죠. 관점. 자, 아까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스승인 플라톤의 손은 어디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손은 어디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플라톤의 손은 위를 가르치고 있죠. 플라톤의 이상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자, 자연에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보편적인 질서가 있다. 그 질서가 인간과 세상의 섭리로서 그 섭리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 섭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곧 철학이고 인문학이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교육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상론이죠. 관념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뭡니까? 경험론자죠. 저 딴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경험하자. 실제로 해보자. 열심히 하다 보면 될 것이다. 도가 트인다. 생활의 달인이 된다. 숙달이 된다. 그러면 탁월해진다. 라는 이 경험론, 실제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철학을 배울 때, 인문학을 배울 때 배우는 관점입니다. 관점. 그러한 관점들이 이제 교육의 방법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육 사상이나 교육 철학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플라톤이 손을 위로 가르치는 것,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땅을 쳐다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인문학과 교육 활동의 가장 강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관점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문학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자기 이해와 자기를 형성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관점을 주는 것이다. 관점을 기르는 것이다. 그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어떤 세상이 좋은 세상인가를 구상해보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관점은 동양 철학에서도 있죠. 예의, 염치, 이런 것이 바로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의 염치 중에서 치가 부끄러움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데, 이 예의 염치 중에서 요즘 우리나라가 어느 부분이 가장 총체적 위기에 있는지는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양의 인문학에서도 예의 염치를 가르칠 때 왜 가르치느냐? 예의 염치가 인간과 세상에 대한 관점이기 때문에. 자, 정리를 해보자면 인문학의 교육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인문학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본다면 교육의 목적은 뭡니까? 공익에 기여하는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기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자, 교육의 내용은 뭡니까? 인간과 세계를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관점, 퍼스펙티브,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것이다. 자, 교육의 과정은 뭡니까? 프로세스라는 뜻의 과정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교육과정, 커리큘럼이라는 뜻도 옮겨지겠지만, 교육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자기 이해와 자기 형성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이것이 교육의 활동에 어떤 가장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자기가 형성이 되는 과정이고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라는 그 존재를 향해서 나가는 과정인데, 이것을 교육이라고 할 때 우리가 잠정적으로 교수자, 학습자 이렇게 나눠봅시다. 이것은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요? 아니면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어떠한 활동을 전수한다고 할지라도 교수자도 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기 스스로가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 활동을 조직한다고 했을 때에 그런 교육 활동을 진행해 나가면서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반응을 본다는 건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어떤 조건을 만들었고 내가 어떤 큐를 줬느냐, 내가 아이들에게 어떤 표정을 줬느냐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일방적으로 아이들은 하나의 대상으로서 아이들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로 물체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특히 어린 아이일수록 환경에 반응하고 그 환경을 조성한 어른들의 태도와 표정에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문학으로서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자기 형성의 과정을 거친다고 했을 때 그 과정을 거칠 때 자기 자신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왜? 아이들은 내가 조성한 환경과 내가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그리고 내가 한 계획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교육이 인문학의 관점으로 봤을 때 자기 형성의 과정이라고 본다면 최소한 두 가지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 아동들이 자기가 변화되는 과정이죠. 더 중요한 과정은, 특히 어릴수록 더 중요한 과정은 교수자가 변화되는 과정이죠. 교육이라는 것은 이 중에 자기 이해와 자기 형성, 자기 변화의 과정이 있는 거죠. 교학상장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교학상장. 선생과 아이가 함께 큰다. 뭐 공동육아에는 뭐든지 다 함께니까. 교사와 아이가 함께 큰다는, 함께 크는 것은 교사가 뭘 모르니까 애들한테 물어봐 라는 의미의 교학은 아니죠.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교사가 경험하지 못한 바는 아이들의 표현을 통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미처 깨닫지 못한 바를 알 수 있는 그런 의미의 학생들로부터 배운다는 뜻의 교학상장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교사 스스로가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늘 돌아봐야 되고, 그러므로 해서 좀 더 아이들의 반응을 통해서 내가 이 교육 활동을 어떻게 재설계해야 되겠다는 것을 또 성찰할 수 있게 되는 것. 교육 활동을 통해서 교사 스스로가 성장한다.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자기 성장의 방향을 깨닫게 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의미의 교학상장인 거죠. 애들한테 뭐 물어봐서 알게 된다는 교학상장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학 수업할 때도 그렇고 공동육아에서 현장학교 수업이나 할 때 아마 제일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를 가르친다고 교육에 관련된 강의나 글을 읽지 마시라. 그 교육에 관련된 강의나 글에서 나를 찾아봐라. 나의 성장의 과정은, 예를 들어서 나의 인지 발달은, 나의 사회성 발달은, 나의 친사회적 행동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나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교육학이라고 하는 텍스트는 여러분들의 삶과 관계가 없어질 것이고, 교사의 자기 성장의 과정과 관계가 없어질 것이고, 그러한 교육은 메마른 교육이 되겠죠. 메마른 교육. 그러한 교육을 하는 교사로부터 아이들이 어떤 느낌을 받을 수도 없고, 감동을 받을 수도 없고, 흥미를 느끼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아이의 자기 성장이 굉장히 더뎌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인문학의 관점으로서 우리가 교육을 할 때 가장 강조해야 될 키워드 중에 하나는 교학상장인 거죠. 교사가 크는 만큼 아이도 큰다. 교수가 부단히 자기를 돌아보고 앞을 내다보는 만큼 아이들도 그만큼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중심이 되는 것은 자기 이해와 자기 성장이고, 물론 목적과 방법은 있습니다. 자기에 관한 것입니다. 선생님, 앞에 앉은 축복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사람이다. 굉장히 감사합니다만 맥은 빠지죠. 그러면 자기만 사람이고 나머지는 돼지다, 이런 뜻이 돼요. 선생님, 나는 나이다. 이거 뭐 성철 스님이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뭔가 공력은 느껴지나, 그러나 역시 돌을 닦는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파란 옷 입은 맨 앞줄에 앉은 선생님, 예. 나는 모르겠다이다. 어렵죠, 그죠? 나는 누구이다. 이거 굉장히 제일 단순한 질문인데, 그리고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뭐 갑자기 질문을 드려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실제로는 사춘기 때부터 진지하게 깊게 생각하기 시작해갖고, 그러나 어릴 때도 생각해요. 뭐 나는 낳지 말았어야 할 아이다. 나는 버려진 놈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사실 3살, 4살, 5살 때도 하는 애들 있잖아요. 또 지금 나이 60, 70이 돼도 나는 뭔가 라는 생각을 하죠. 아침에 눈 뜨는 때 조심하는 노인들, 그죠? 그 허락 안 받고 눈 떴다가 이제 두들겨 맞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마다 이제 눈 떠도 되나 안 떠나 할 때 나는 뭔가, 이런 생각. 나는 누구인가가 항상 인간이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가지는 질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문학을 하는 것이고, 아까 자기 이해와 자기 형성의 과정이 인문학의 교육이라고 했는데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이다, 이거에 답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이다에는 아까 말씀드린 능력도 있어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면 쉬워요, 그죠? 나는 뭘 할 수 있다라고 풀면 쉬워. 자, 나는 무엇을 원한다라고 풀면 쉬워요, 그죠? 욕망. 근데 능력과 욕망의 조화가 어디냐? 나의 능력은 어디까지냐? 나의 욕망은 어디까지냐? 이제 이렇게 하면 얘기가 좀 복잡해지는데, 그래서 이 문학, 예술, 뭐 철학, 이 질문을 늘 했습니다. 윤동주 씨는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일 많이 생각한 시인 중에 하나죠. 자화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를 찾기 위해서 우물을 가봤다가, 우물을 보니까 거기 있는 내가 보기 미워서 돌아갔다가, 생각해보니까 좀 가엾어져서 다시 돌아가고 봤다가 또 미워졌는데, 그리고 또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워졌더라. 여기서 나오는 산모퉁이를 돌아 외딴 우물을 간다는데,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다. 이건 물리적 환경이죠. 내가 살고 있는 환경. 우물이라는 것은 자아의 어떤 틀인데, 거기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윤동주 씨는 괴로웠을 거예요, 그죠? 뭐 바람에 부는 잎새에도 괴로워했고,
내가 아는 친구 경옥회 밤만 되면 막 불러보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여기에 보면은 제가 보기에 미워진 것을 왜 미워져요? 어떤 일제시대에 자신의 무기력함에 대해서 미워지지만 그러나 결국 그리워질 수 있는 자신인데, 여담으로 윤동주 문학관이 부암동에 있습니다. 굉장히 걷기 좋은 코스예요. 사직공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윤동주 문학관까지 40분. 거기서 문학관에서 40분을 보시고 부암동 쪽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맛있는 만두가 있습니다. 만두를 먹고 15분을 올라가면 영화 드라마 프린스에 나온 커피숍이 있어요. 그래서 커피를 한 잔 드시고 8강점까지 올라가시면 되는 좋은 윤동주 문학관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 가장 좋아하는 화가 중에 하나 고호가 자화상을 수십 점을 그렸더라고요. 고호가 생각해도 나도 나를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화가라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자기 자신을 계속 그려보는 거죠. 뭉크, 절규입니다. 그죠? 잘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자화상이에요. 불안의 심리. 어떤 근대라고 하고 있는 굉장히 짜여진 기계 문명 속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단절 속에서 놓인 나에 대한 어떤 절규에 대한 자기 자신의 표출이거든요. 최근에 어저께인가 그저께 한겨레 신문에 이쾌대라고 하는 좀 쾌골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1930년대에 그린 그림이더라고요. 자기 자화상이에요. 두루마기 입고 중절모 쓰고, 눈빛은 결혼하지만 나의 정체성은 봉건 시대와 현대 사이에 식민지 조선에서 화가로서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이러한 자화상들을 그리는 노력은 미술가들은 미술이라는 표현 활동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우리로서는 책을 읽을 수도 있을 것이고 영화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은 다 소재입니다. 소재.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를 찾으려는 노력, 나를 돌아보려는 노력, 앞으로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숙고. 그러나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존재로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 상생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자기를 생각하는 것.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지만, 결국은 사회라고 하는 제도와 사회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관점을 부단히 형성해 나가는 것, 그 관점을 통해서 나와 다른 인간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을 인문학을 하기, 교육하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문학 자기 이해라는 것은, 자기 성장이라는 것은 고전이나 예술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람들은 자기를 형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이따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왜 요즘 우리나라에서 인문학 열풍이냐, 어떻게 인문학을 할 것이냐, 인문학의 관심과 교육활동을 어떻게 연결시킨 것인가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좀 학문스럽긴 하지만 고급지지는 않아요. 학문스럽기는 하지만 두 가지를 구분해 본 거죠. 자, 앞에 것은 요즘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인성교육이라든가 고전 읽기, 대학마다 서울대 고전 백선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그레이트 북스, 그래서 위대한 책들 이래갖고 막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관한 접근 방법이죠. 그건 뭐예요? 고전 속에, 전통 속에 위대한 무엇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위대한 것이므로 내가 나를 이해하고 싶고 나를 형성하고 싶으면 뭐예요? 그 안에 답이 있다 이거예요. 공자 말씀대로 살아라. 소크라테스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된다라는 접근 방식이죠. 그래서 인문학을 하는 접근 방식은 굉장히 위대한 무엇인가를 추정하는 추정자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보고, 공자의 말씀으로 부족하니 붓다의 말씀도 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부족하니 알라를 쫓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인문학을 하는 방식은 뭔가 하나의 성경책 읽듯이, 불경 읽듯이 고전을, 예술 작품을 하나의 캐논, 전범, 정전처럼 보는 것이죠. 불길하죠, 굉장히. 그죠?
이것은 또 하나의 주의 과목 만드는 거예요. 이제까지 암기식 수업한 것처럼 그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방식. 우리가 1차적으로 텍스트를, 고전을, 문학작품을 열심히 읽기는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뭡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형성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 부다의 말씀이 위대하긴 하지만, 부처의 말씀이 위대하긴 하지만 그것은 그 자체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성장의 동력이 되기 때문에, 나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을 한다는 것은 자기 형성으로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다시 강조드리는 것이죠. 내가 그것대로 따라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말씀들을 다 외우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의 단계로서 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인 것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내 스스로가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것을 교육의 다른 말, 빌등, 독일어입니다. 도야라고 하죠. 도야. 자기 형성 도야라고 합니다. 또 인문학을 하는 것은 그것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흠모할 수는 있지만 그것대로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관점을 형성하고,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세계와 인간을 이해해서 우리 나름대로 성장할 수 있는 자기 주도의 힘을 가지기 위해서, 또 예술 작품을 보고 문학 작품을 보고 플라톤의 말이라든가 니체의 말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자기 표현의 힘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자기 주도의 힘과 자기 표현의 힘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살아가기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혼란을 초래하죠. 굉장히 불행한 사건입니다만 며칠 전에 국정원 직원이 자살을 했죠. 그죠? 사회적으로나 그 가족분들한테 불행한데, 그분 같은 경우에 자기가 곧 누구입니까? 자기가 곧 조직이죠.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있죠. 있는데 내가 곧 조직인 거예요. 내가 국정원. 그러니까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때 국정원에게 어떠한 이해가 될 것인가를 가지고 자기 삶을 결정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가 어떤 나의 문제의 혼란의 어떤 비극적인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주도의 힘과 자기 표현의 힘을 가진다는 것. 그런데 자기 주도의 힘을 가지고 자기 표현의 힘을 가진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이 있고 그 관점을 갈고 닦아줬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수능적이기만 하지는 않겠죠. 그죠?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보인 것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한 관점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공익적인 그런 방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세상에 대해서, 사회 구조에 대해서 비판하고 저항하고 변혁하고자 하는 욕구가, 충동이, 그러한 구상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자면 인문학은 위험하다 그래요. 인문학은 위험하다. 그래서 요즘 대학에서 학생들이, 인문대 학생들을 인문충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요즘 뭐 대학 전형에 따라서 지역 균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직윤충이라고 부르고, 요즘 대학생들이 차별에 스스로 많이 찬성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벌레같이 보는, 자기들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벌레들이 있는 모양인데, 자, 대학에서 인문학을 왜 가르치지 않느냐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문학은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비판과 저항과 변혁의 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인문학과를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회에서는 막 인문학 열풍이요. 사람들이 막 들어요. 힐링 인문학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행복 인문학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죠? 인문학 중요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눈이 안 보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길에 앉아서 어떤 사람들의 자비를 구해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여기 깡통 차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사람은 다른 방식을 했다고 그러죠. 거기다 글을 하나 누구 보고 써달라고 했다는 거야. 나도 하늘을 보고 싶습니다. 매상이 엄청 올랐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하는 경우하고 나도 하늘을 보고 싶습니다는 글을 참 뭔가 그 애잔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글을 했을 때 인문학적 소양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인문학이 뭐가 되고 있습니까? 힐링에 필요하다. 그렇죠? 인문학을 하면 우리가 행복해진다. 그러면 이 인문학 열풍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인문학의 중요한 내용 중에서 빠진 게 뭡니까? 인문학을 왜 하는 거죠?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형성하는 것인데, 그래서 관점을 형성하는 것인데, 목적은 뭡니까? 사회적인 것, 공공적인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은 빠져있죠. 그래서 요즘 인문학을 보면 자, 노자에 대해서도 하고 공자에 대해서도 하세요. 세상을 보는 눈이 보입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자, 안 행복해. 그럼 누구 탓이야? 아, 인문학 공부를 안 했구나. 난 더 공부를 해야 돼. 더 공부를 하면 행복해질 거야. 자, 인문학 열풍 요즘 드는 것 중에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상업화되는 것도 걱정이지만 이것도 또 우리가 소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상업화되는 것도 걱정이지만 이것에 던지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 힐링 캠프라든가 행복 학교가 던지는 메시지와 같은 것. 결국은 네가 문제야 라는 얘기죠. 네가 문제야. 사회 구조, 사회 제도 그거 아니야. 너부터 잘해. 네가 인문학적 관점을 갖추고 세상에 대해서 도리를 깨치고 네 자신을 이해하고 너 한계를 이해해봐. 자,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제일 잘하는 말, 우리가 이 다단계 판매에 가면 하는 얘기가 뭡니까? You can do it, I can do it, we can do it. 할 수 있어. 우리도 할 수 있어. 못하면 뭐라 그래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럼 안 된다는 말의 뜻은 뭡니까? 없죠, 그죠? 바로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걱정인 거죠. 자, 세상 살아가는 일을 뭘 좀 해봐야 돼요, 그죠? 해봐야 되는데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부를 좋아하니까 인문학 강좌를 가서 들어. 물론 뭐 저 불륜하고 다니는 것보다는 아저씨 아줌마들이 인문학 강좌 들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또 패턴이 있어. 강좌 쇼핑을 해. 그죠? 뭐 백화점에서 하는 것 같다, 어디 하는 것 같다 하듯이 이렇게 포스가 있는 분들 해갖고 어떤 강사를 좋아해요? 카리스마 같은 강사들. 카리스마가 이런 쫙 해야지. 저는 카리스마가 없어요. 이런 분들을 딱 좋아해갖고 뭔가 그 앞에서는 왜 작아지는가 정도가 돼야 뭔가 이렇게 나를 좀 괴롭혀 주세요.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피약심리가 있어요. 음식점도 그런 데 좋아하죠. 1시간쯤 줄 서야 제대로 온 것 같고 막 등 뒤로 불판이 날아다녀야 이 집 고기 좀 굽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걱정한 바는 뭐냐면 바로 인문학의 본질 자체가 요즘 인문학 열풍이 왜곡할 수 있다는 거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기 위해서 어떤 고전도 읽고 예술작품도 감상하고 그걸로 끝! 사회적인 존재로서 내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웃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회에서 어떤 부조리, 메르스 사태 때 문제에 대해서 나는 시민으로서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되는가는 관계없이 고호의 작품은 역시 아름다워. 역시 베토벤. 인간의 고뇌가 보이네. 이웃의 고뇌는 안 보여. 로 끝나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미국의 대기업 같은 경우 행복교육이라든지 인문학교육 이런 것들을 막 먼저 도입해서 자, 직원들 평가를 하는데 직원 평가 지표 중에 하나가 뭡니까? 행복감 지수입니다. 직원 측정해갖고 행복지수가 낮은 놈부터 1차적 감원 대상이야. 감사할 줄 모르니까. 이놈은 안 행복해. 그럼 회사에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린 막 행복해야 돼. 근데 늘 행복할 수 있어요? 막 행복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우울증이 생기죠. 내가 왜 이러지? 그러니까 지금 일고 있는 힐링이랄지 행복이랄지 인문학이랄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선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 인문학 강좌를 들으면서 뭐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었죠? 나를 설명할 수 있게 됐다. 나를 설명할 수 있게 됐다. 그죠? 나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희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노숙자가 됐을 때는 결국은 제일 큰 것이 무기력이죠, 무기력. 근데 요즘 청소년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물론 경제가 안 좋고 대학 입시 불안이 있지만 걱정되는, 가장 크게 걱정되는 경우가 무기력이에요, 무기력. 떠들고 사고 치는 애들은 희망이 있어요. 뭔가 하고 있잖아.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 제일 힘들죠, 무기력한 인간. 인문학이 가지는 힘이라는 것은 힘을 준다는 거, 힘.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나를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자기가 무엇인가 해봐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겨나고, 무엇을 시도하게 되고, 시도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얻은 것과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고, 자기 주도적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노숙자라고 하는 가장 무기력한 사람들도 이러한 인문학을 통한 자기 이해와 자기 성장이 가능하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이 얘기는 결국 에밀을 우리가 얘기할 때 아이들에게도 인문학적 관점을 통한 무슨 자기 이해, 자기 성장, 이게 된단 말입니까? 되니까 하겠죠, 그죠? 안 되면 여기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시고 그럴 텐데, 이제 에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에밀을 볼 수 있는 잠깐의 준비 운동을 하신 것이고, 에밀을 보자는 거죠. 자, 에밀을 아마 끝까지 다 읽으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번역본만 하다 800페이지가 되고 짜증나는 일입니다. 꼭 다 읽을 필요도 없고. 자, 에밀은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출생에서부터 시민이 될 때까지, 중간에 뭐 결혼도 합니다.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세계여행도 하고. 자, 이 과정, 에밀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에밀이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에밀이 무슨 고전을 읽고 예술 작품을 감상하니까 에밀이 인문학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에밀이 일단 청년기 이후에는 굉장히 중요한 책들도 보고, 역사서도 보고, 풀타크 영웅전 같은 것도 추천해서 보고, 인간과 세계에 대한 책을 열심히 읽어요. 그렇지만 루소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무엇인가를 어릴 때부터 계속 함으로 해서, 나이에 맞는 어떤 행위를 함으로 해서 에밀이라는 아이가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원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될지에 대한 소명을 갖게 되는 과정을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인간의 성장 과정, 한 인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문학의 과정처럼 한 인간이 자기 이해와 자기 형성을 하는 과정을 그린 것이 바로 에밀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에밀을 읽을 때 봐야 될 건 뭡니까? 교육에는 항상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에밀의 성장 과정만 볼 것이 아니라 에밀을 그렇게 인도하는 교사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에밀에 나타나는 교사는 굉장히 비겁한 교사잖아요. 없는 듯이 있고, 있는가 보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같기도 해요. 굉장히 그 흔적을 찾아보면 교사의 사실은 굉장히 전지전능한 그런 성격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에밀이라는 아이가 성장하는 그러한 과정을 그리는 것이고, 중간중간에 소피아 만나는 장면 이후부터는 소설의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소설처럼 나타나요. 그래서 성장소설의 효시라고 하죠. 성장소설의 효시. 여러분들 성장소설 읽으신 거 뭐 있습니까? 다 읽으셨는데, 고1 때 읽은 거. 데미안이 대표적인 성장소설이죠. 괴테의 비렐름마이스터의 수업시대라든가 호밀바트의 파수꾼, 최근도 아니지만 20년대 또 아직도 있는 그 하루키 아저씨의 열풍, 상실의 시대, 이거 다 성장소설이죠. 영화로 보자면 이미 꽤 오래됐습니다만 진 캠피언 감독의 책상 위의 천사, 안 보신 분 있으면 가끔, 아까 여행 추천해드렸으니까 영화도, 그런 것들이 다 성장소설, 성장영화죠. 체게바라의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같은 것들, 그런 것도 다 성장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에밀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뭐냐? 에밀의 자기 이해와 자기 형성 과정이 어떤가를 보는 것이 인문학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한 자기 형성과 자기 과정을 이끌고 있는 교사가 어떠한 기획을 하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한 어떤 비중을 둬야 될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에밀 교육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시민이 되는 것이죠.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시민을 키우기 위해서 자연주의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냥 걔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에밀에서 결국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은 모든 것의 목적에 따라서 교육의 과정이, 자기 이해와 자기 형성의 과정이 펼쳐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에밀을 시민으로 키운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로, 망각한 채로 그 교육 방법론 말 보고 아동 중심 교육 경험이다, 뭐 실물 교육이다, 경험 교육이다만 해서는 테크놀로지만 알지 그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뭘 하려는지는 모르는 경우이기 때문에 본말이 전도된 경우이다. 그래서 굉장히 유의하셔야 되는 것이죠. 에밀과 같은 해에 사회계약론이 출판됐어요. 에밀의 저작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회계약론은 사회변혁의 구상이에요. 에밀은 뭐예요? 사회변혁 구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인간, 시민을 기르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상과 목표 방법까지 다 루소는 제시하려고 노력한 거죠. 그리고 사회계약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에밀의 5부의 시민교육의 일부로서 에밀이 알아야 될 지식으로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아까 얘기했던 인문학의 관점으로 봤을 때 교육 과정, 교육 내용, 교육 목적으로서 에밀의 자연주의 교육을 볼 수 있겠죠. 교육의 목적은 방금 얘기했습니다. 이상적인 시민의 양성이다. 사회 변혁을 위한 주체를 키우는 것이다. 자, 자기 형성의 과정은 교육의 과정으로서 어떠하냐? 세 과정을 거친다. 자연인, 사회인, 시민을 거친다. 루소가 비판하는 것이 뭡니까? 자연인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결국 감각을 통해서 느끼게 되고, 느낌이 축적되다 보면 관찰을 하게 되고, 관심이 있으니까 관찰을 하게 되다 보면 어떤 패턴을 알게 되고, 그 패턴으로부터 어떤 원칙이랄지 지식을 알게 된다. 그 부분 다 빼뜨리고 뭘 가르쳐 준 거예요? 지식이라고 딱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연으로서의 과정이 루소는 가장 강조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연주의 교육이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죠. 이것이 일종의 자기 성장의 토대예요. 이게 부실하면 사회인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연인, 사회인, 시민으로서 자기가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을 에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에밀을 쭉 이끌어가는 자기 이해와 자기 형성, 사회 변혁을 하는 관점은 뭐냐?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를테면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관점, 아까 뭐 관점론이라든가 경험론도 얘기했지만 카를 막스 같은 사람은 뭐예요? 생산 양식으로 보죠. 그 생산 양식을 가지고 그것을 관점으로 봐서 인간이 소유냐 무소유냐, 소유계급이냐 무산계급이냐를 보는 것이고, 봉건 사회냐 자본주의 사회냐 공산주의 사회인가를 보는 것이죠. 그게 관점입니다. 퍼스펙티브고 패러다임입니다. 루소의 이러한 에밀을 성장시키는, 이상적인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관점, 쭉 하나의 그 이야기의 줄기는 뭐냐? 인정투쟁입니다. 인정투쟁. 인간을 왜 사느냐? 존중받기 위해서 산다는 거죠. 그럼 지금 뭐가 문제냐? 서로 존중할 만하지 못하다는 거죠. 지금 사회는. 이상적인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어야 되느냐? 상호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서로 존중할 수 있으려면 어떠해야 되느냐? 자생력이 있어야 된다.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존중받기를 원할 수 없잖아요. 믿을 만한 짓을 하지 않으면서 날 믿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죠? 그런 거는 우리가 방치하는 얘기라고 하죠. 상호 존중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시민사회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존중받을 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존중받을 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자생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인문학이 뭐라고 그랬죠? 자생력을 갖춰가는 과정.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과정. 그래서 해야 될 것이면 능력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고, 부질없는 욕망이라면 욕망을 줄여야 되는 것이고. 자, 그러한 사람은 과공비례하지 않잖아요. Nothing in excess죠. 그죠? 중용을 취하고 있죠? 그럼 마땅히 존중받아 마땅하다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상호 존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루소가 비판하고 있는 건 바로 이 당시의 근대사회가 인정투쟁 속에서 인간들이 실제 내용은 없으면서 남들에게 존중받기만 원하는 거야.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위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쟤는 나는 요만큼밖에 존중 못 받는데 쟤는 왜 이렇게 존중을 받아? 엄친아들 이라고 얘기할 때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좀 존중받아. 조금 좀 먹고 살만하게 됐다고. 그러면 또 이게 방자해져요. 교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시기, 질투, 위선 이런 것들이 뭘로 생겨나요? 그 다음에 이제 타락이죠. 타락.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바로 무엇을 조장하고 있느냐? 근대사회의 인간의 부패와 타락을 조장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 존중받을 만하고 존중받을 만한 존재로서 상호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여인이 가장 중요하다. 자여인, 사회인, 시민으로서의 교육과정을 거쳐야 된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도 작년인가 제가 봤던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경우인데 전국 모든 대학 신입생 환영회에 출몰 하는 애가 있어. 지난 한 5년 동안. 서울뿐만 아니라 저 부산대학에서도 나오고 전남대학에서도 카이스트에서도 5년 동안 그러고 다니는 애예요. 근데 아버지는 뭐 대학 교수래. 그리고 그 누나나 형들은 다 좋은 대학 갔대요. 근데 얘도 웬만한 대학 갔대. 그런데 그건 그 집에서 대학으로 존중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얘는 전국의 대학에 그냥 다 신입생 환영해라 그러면서 신입생이라 그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자, 이걸 리플리 신드롬이라고 하죠. 그 대표적인 게 영화 맷 데이먼 나오는 옛날 할아버지들은 아세요? 아랑드롱이 나왔던 태양은 가득히를 다시 리메이크한 영화. 자기 부자 친구 죽이고 자기가 그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 이게 이제 존중받지 못하는 인간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존중받지 못하는 인간이 자기의 능력에 걸맞는 욕망이 아니라 과도 욕망을 가지고 있어서 나타나는 병리적 현상을 리플리 신드롬이라고 하는 거죠. 리플리스는 잘 있냐라고 하는 소설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것이 현대 우리나 조금씩 다 그런 모습들이 있죠. 남들에게 보이고 싶은 나. 왜 학력이 문제냐? 결국 좋은 대학가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결국 다 웬만큼 이제는 먹고는 살게가 됐는데 왜 더 돈을 벌려고 하느냐? 왜 박사를 받으려고 하느냐? 그 근본에는 존중받고자 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 병리를 고쳐야 된다. 그 병을 고치는 방법은 자연주의 교육이다. 그래서 자연주의 교육을 해야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서로 존중할 수 있다. 서로 존중해야 서로 도모할 수 있다. 서로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 의논하고 그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앞으로 시간이 한 40분 남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자연주의 교육이란 무엇인가? 몇 가지 복잡한 얘기는 없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되니까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자, 자연주의 교육을 한 6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루소가 얘기하는 자연주의 교육. 그러면 인간이 존중받을 만한 존재로서 가급적 덜 인위적이면서 자연적으로 타고나가 있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느냐, 이 과정을 에밀리에 나타나는 자연주의 교육을 몇 가지 원칙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자연적 선을 최대로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모든 인간은
선을 갖고 태어난다는, 굿을 갖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굿. 흔히 우리가 루소는 성선설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순자가 성선설이에요? 맹자가 성선설이에요? 순자는 순하니까 성선설이고, 맹자는 싸나워 갖고 성악설로 외웠어요. 저는 주입식 교육 세대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루소가 성선설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루소 자신도 착한 사람이 아니죠. 애 5을 다 고아원에 보냈죠. 여자 관계가 아주 문란해요. 루소가 뭐 특별히 착했겠어요? 자기가 착하지 않은데 인간은 착하다고 생각 안 했겠죠. 그러니까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이 또 자연적 선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 인간은 착한데 그걸 자꾸 착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 뜻은 뭐냐? 2가지. 선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굿이라는 뜻이에요. 굿. 그건 뭐냐? 첫 번째, 잠재력이라는 뜻입니다. 잠재력. 인간은 누구든지 생존할 수 있는 본능을 갖고 태어나죠. 아주 어릴 때부터라도 손을 쥐고 태어나잖아요. 그죠? 손을 쥐고 뭔가 하겠다, 젖을 빨려고 하는 힘. 인간은 생존하려고 하는 힘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은 약하지만 잠재력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굿이라는 것이 어떤 재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재화, 자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 선을 최대한도로 개발하는 것이 자연주의 교육이라고 할 때는, 인위적인 걸 가하지 말라. 교육의 시작은 어디부터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뭘 가지고 있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굿은 뭐냐, 이걸 봐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아동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2번째는 뭐예요? 2번째, 영어, 성문 기본 영어에 나오죠. I am good at tennis. 그럼 뭡니까? 나는 테니스를 잘 친다. 굿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착하다, 착한 소주, 착한 가격, 이런 착하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굿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어떤 재화, 자산, 이런 뜻이 있고, 2번째 뜻은 탁월성이라는 뜻입니다. 탁월성, 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을 가지고 교육을 어떻게 잘 하면은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탁월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탁월한 아이. 루소가 얘기하는 교육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하는, 아무렇게나 하는 교육은 아니고 탁월한 교육이어야 돼요. 탁월한 교육. 그래서 인문학적인 관점, 루소가 최대의 교육사상, 최고의 교육사상은 뭐냐? 플라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플라톤이 얘기하는 것,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굿은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뭐냐? 가장 탁월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자기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수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루소가 키우고자 하는 교육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엘리트 교육이에요. 굉장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강건한 시민을 기르는 교육이에요. 그냥 흐리멍텅하고 이 세상을 막 살아가는 아동을 기르는 교육은 아니죠. 거기에 있는 것은. 그래서 자연적 선을 최선으로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서부터 출발을 하지만 그 잠재력을 최대로 교육을 통해서 인도해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 잠재력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오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신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감정과 직관입니다. 이것 발달부터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이고, 나중에 이것이 현대과학에서도 최근에 더 강조가 되고 있다. 학습이라는 것, 활동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발달의 단계를 자연인이라고 부르고, 사회인, 시민의 단계로 발달되어진다. 그래서 오감, 신체, 감정, 직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낀 것을 돌아보게 되고, 관심을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어떤 일반화를 하게 되고, 일반화시킨 어떤 가설이나 이런 상식들을 적용해 보게 되고, 시행착오를 거치고, 또 그것을 어떤 다시 변형시키게 되고, 수정하게 되고, 그런 확대하는 것 과정을 보편화의 과정이라고 하고, 이것을 통해서 인지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결론부터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해봐야 된다. 탁월성이라는 것은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 되는 것. 탁월성의 다른 말은 숙달입니다. 숙달. 자동차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다르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에 대한 지식을 빠삭하게 갖고 있어도 운전해보세요. 못해요. 그건 숙달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왜곡된 탁월성인 것이죠. 그래서 자연인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당시의 교육이 그게 빠져있고 지금의 한국 교육도 그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의 발달의 순리인데 그 부분을 빼먹기 때문에 발달의 정초를 망각했기 때문에 루소가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찰해서 일반화시키고 시행착오 해보고 어떠한 지식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에는 인간이란 종자에게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망아지는 태어나자마자 걷죠. 인간이라는 동물은 걸을 때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상당히 많이 걸리죠. 독립할 때까지 몇 년이 걸립니까? 요즘은 30살이 돼도 부모한테 빌부터 살아요. 30년이 돼도 독립을 못하는 인간들도 있죠. 남자들은 70이 돼도 애야. 그러면서 별짓도 다 해요. 근데 자, 인간이 성장한다는 것, 아까 얘기하는 대로 그냥 지식을 싹 집어넣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느끼고 관찰하고 일반화하고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도할 수 있는 어떤 학습을 자기가 주도할 수 있는 것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루소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자연의 순리대로 시간을 충분하게 허용해라. 유전자가 변형시키면 빨리 나오긴 하지만 문제가 있죠. 그죠? 우리나라도 좀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이 선진국들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들이 몇백 년 동안 해야 될 성장을 우리는 한 30년 동안에 압축해갖고 기적을 일으킨 거 아니야. 또 기적 일으키려고 그래요. 요즘도. 그죠? 창조 경제로.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루소의 교육의 정의를 식물의 성장에 비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식물의 성장에 비유했다. 자, 식물이 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아까 자연적 선, 잠재력과 비슷한 거예요. 햇빛, 물, 공기가 필요하죠.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그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그 햇빛과 불과 공기를 섭취하면서 커가야 되는데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소쩍소리가 그렇게 울어야 되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교사는 그걸 충분히 허용해야 되는 거예요. 빠른 시간에 압축하면 지금 당장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춘기를 건너뛰어서 대학 들어가면 대학 와갖고 방황하죠. 집 나가죠. 사춘기를 인간의 경험 중에서는 건너뛸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나이에 해야 될 것은 꼭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시간 되면 물도 먹어야 된다. 자, 이것은 로크의 백지설하고 반대입니다. 로크의 백지설, 인간은 타브라로사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백지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집어넣어서 주입시킬 수 있고 주용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다. 이것이 행동주의 이론이죠. 요즘 뭐 그런 이론을 많이, 당신의 아이는 어떤 아이로 만들고 싶습니까? 대치동 학원에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의 순리처럼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루소 같은 경우 도덕교육, 아이가 도덕 원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도덕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실패 사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5살 난 애한테, 자, 애가 어떤 짓을 해, 그것을 해서는 안 돼 라고 합니다. 그럼 애가 뭐라고 되게 물어보죠? 어째서 이런 짓은 해서는 안 됩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답은 뭐예요? 그것은 나쁜 짓이다. 그럼 애가 또 물어보죠? 그게 왜 나쁜 짓입니까? 그러면 이제 선생님 그다음부터 고전을 면치 못하죠. 뭐라 그래야 돼? 친구가 괴로워하니까. 그럼 친구가 괴로워하는 게 왜 나쁜 짓입니까? 그러면 친구가 아파하니까? 결국은 계속 순환 논리로 가갖고 결국은 네가 하는 짓은 나쁜 짓이니까 하지 마. 왜 나쁜 짓인데요? 나쁜 짓이니까 나쁘지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관찰하고 느끼거나 깨닫기 전에 어떤 지식을 주입하면 안 되는 것처럼 도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솝우화나 라풍텐 우화 같은 것도 아이들에게 읽히지 말라는 거죠. 청소년 기나 돼야 읽으려면 읽고 말려면 말라는 거예요. 별로 유익하지 않은 처세술이라는 거예요. 라풍텐 우화나 이솝우화에 보면은 아주 간교한 얘기들이 많죠. 서로 속고 속이고, 뭐 까마귀 씨가 날아와서 거기에 점잖게
어험 기침을 할 때에 까마귀 씨, 왜 씨라는 것은 왜 까마귀에는 씨를 붙입니까? 여기서부터 계속 아이들에게 어울리지 않은 존칭이 나오고 인간관계가 나오고 처세술이 나온다. 그래서 도덕교육인가 라뽕떼난이라든가 아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3살, 5살, 7살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서둘러서 그런 것을 주입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아마 많은 경우에 있고 있을 텐데, 아까 얘기했던 능력과 욕망이 좋아와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자, 아이가 커가게 되면 더욱더 본격적으로 알겠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갓난 아기 때부터 뭘 알게 해줘야 되느냐? 인간은 유한하다라는 것을 느껴야, 어렴풋이라도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 내가 손끝 하나 까딱하면 엄마가 달려온다는 것, 내가 울면은 아빠가 더 운다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 그렇지만 능력도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 어느 쯤에는 욕망을 자제해야 된다는 것.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루소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부모에게 군림하는 갓난아기로 키우지 말라는 얘기죠. 자, 보시면은 길에 가다 보면은 길에 완전히 대자로 누워갖고 우는 애들 있죠. 저거 안 사주면 안 가 그런 애들. 걔들은 왜 그렇게 울죠? 길에서? 그렇게 울면 사주니까. 걔가 그걸 어느 날 아침에 알았을까요? 하루아침에 안 게 아닐까? 몇 년을 거쳐서 어린 아기 때부터 알았을 거예요. 그런 아이는 이제 커서도 쭉쭉쭉쭉 어떤 것이 돼요?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천동설을 신봉할까요? 지동설을 신봉할까요? 그래서 갓난 아기들을 키울 때에 그 아이가 필요한 것은 부모나 교사들이 즉각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줌을 쌌으면 기저귀를 갈아줘야 돼. 그러는데 애가 괜히 징징거리고 올 때가 있는 거죠. 관심을 받고 싶거나 혹은 뭐가 마땅치 않거나 했을 때, 그때 아동, 교사나 어른들은 울 필요 없을 때는, 꼭 필요하지 않을 때는 울게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바르르 달려가 갖고 뭐가 필요하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특히 청소년기의 애한테 너 뭐 먹을래? 라고 물어보면 지는 거예요. 너 두부 먹을래? 안 먹어. 이 자식이 뭘 먹으려고 물어봤을 때 먹겠다 그런 적이 없어. 그죠? 너 어디 가고 싶으니? 안 가. 지가 가고 싶다 그럴 때 가야 돼. 그죠? 근데 부모들은 안 그렇죠. 물어보면 이놈이 이긴 거야. 오늘도 난 또 내 자식한테 또 졌어. 이놈도 오늘도 난 아버지한테 이겼다.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것이죠. 우리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다. 이거 필요하니까 이걸 해주고 저걸 필요하니까 저걸 해주고. 뭐 헬리콥터 엄마라든가 무슨 뭐가 나오는 것이죠. 그게 아주 어릴 때부터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능력과 욕망의 조화를 모르는 아이가 되는 거죠. 그런 아이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의 한계를 모르니까 위선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속이게 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자기 능력을 키우는 데는 게으르게 되고, 그런 왜곡이 생겨난다는 거죠. 루소가 추천하는 아이가 읽어야 될 최초의 책, 로빈슨 크루소예요. 로빈슨 크루소는 어떤 인간입니까?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로빈슨 크루소는 무엇을 필요로 해요? 동반자를 필요로 하죠. 그죠? 그래서 프라이데이라는 아이가 나타나고, 아이가 아니라 흑인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자생력이 있어야 존중받을 수 있다. 자생력이 있어야 공생하고 상생할 수 있다. 호혜적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내가 원하는 것에, 인간은 유한하다. 나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나의 욕망에도 한계가 있다. 이것이 나중에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치게 될 때는 무엇을 알게 되느냐? 인간은 누구나 비참해질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옆에 고통을 받는 사람을 봤을 때 봐라,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그가 아닌 거죠. 고통을 받는 존재가 봤을 때에 저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누구나 고통을 받을 수 있다. 나도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도덕 발달의 시작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어라, 친구를 도와줘라 라는 원칙은 아이를 위선적인 인간으로 만든다.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라. 그런데 아주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을 제압하고 다른 사람을 조잡하고 조정하려는 인간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적절한 방식으로 요구할 수 있고 자신의 능력을 키우게 해라. 그러면은 다른 인간의 처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정할 수 있다. 그런 인간이 동정심으로부터 어떤 도덕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한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자, 내가 굉장히 살아있는 날이 며칠 안 남았다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더 열심히 살겠죠, 그죠? 더 열심히 살겠죠. 우리는 살날은 며칠 안 남았어? 하고 싶은 일이 할 때는 뭘 만들어요? 바켓 리스트를 만들잖아, 그죠? 그래갖고 그 바켓에 있는 거, 하고 싶은 거를 만들어갖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메일 받을 때 제일 끔찍한 메일이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토록 발랐던, 그런 건 명언일 줄은 몰라도 삐 얘기 들으면 아주 끔찍해요. 그런 걸로 왜 사람들에게 긴장감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살 날은 무한하지 않고 우리의 능력은 무한하지 않고 우리의 능력대로 무한대로 충족되지 않는다 하면 오히려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니체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철학을 하지만 루소가 얘기하는 건 뭐냐? 그래서 오늘을 즐겨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니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는 죽은 시인에서도 나오는 깔페 디움이라는 것. 아이들을 오늘을 위한 오늘을 살게 해라.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에밀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가 바로 유한성의 인식입니다. 그것이 나이가 커가면은 죽음에 대한 인간 유한성의 인식과 유한성을 인간 누구나가 다 공유한다고 하는 동료의 공감, 동정심으로 발달하지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가 원한다고 부모가 다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내가 원할 경우에는 5살 때, 7살 때 할 수 있는 것, 자신의 노력을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자생력을 길러가는 것, 자기 주도 능력을 길러가는 것, 유한성을 인식하는 것, 능력과 욕망의 조화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자연적인 조건이다. 자연주의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죠.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자연의 그 순리 중에 하나는 뭡니까? 상호 의존하고 상생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제 시민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자연주의 교육을 자기 성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대개 6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